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평당원 한 분이 나오셨어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이신데요.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에는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셨고, 그리고 또 국회 도서관장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평당원이시지만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야권의 핵심 전략가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기도 합니다. 팟짱 역사상 최초로 모시는 정당의 평당원, 평당원이기도 합니다. 황창하 평당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노원병 지역의 노원병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황창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늘 보면 국회의원, 당 대표 주로, 그리고 또 무슨 이제 직함이 고위직인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사실 국회 도서관장 하실 때 인터뷰를 어떻게 한번 엮어봐라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못 모신 건지 안 모신 건지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근데 요때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평당원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팟짱이 1년 4개월, 1년 5개월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평당원 출연입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출연이세요. 우선 예, 제가 첫 출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저희 이 애청하시는 분들,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부탁드리는데, 평당원께서도 황평당원, 이름이 황평당원께서도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탈당하지 않은 평당원 더불어민주당의 황창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은 국회에서나 아니면은 무슨 선거 캠프에서나 이렇게 주로 황 선생님 뵀었는데요.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하시거나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드러나게 활동을 저도 낯섭니다. 무서워요. 예, 이렇게 드러나게 막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했던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뒤에서 전략을 짜고 이랬던 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근데 했지만 판은 제일 잘 읽으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계자 말로 이렇게 인용 보도도 많이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래 노원병에서 계속 오래 사셨어요? 예, 제가 임채정 의원 의장님이시죠. 전 의장님, 국회의장님을 모시는 일 때문에 처음 노원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한 20여 년. 20년? 예, 한 18년, 20년 그런 정도 되는 걸로. 아니, 그 정도 정치하시면 지역위원장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얼굴도 얇고 너무 양심적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숙기도 없고 그래서 좀 아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누구도 그동안은 이렇게 권하는 것보다는 데려다 쓰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장이 태권도장 관장하고 비슷하게 명하면 그렇지만은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차관급 굉장히 높아요. 별거 다 했어요, 저.
국회 도서관장이 차관급 인사군요. 예, 그 한국에 있는 도서관 중에 직급이 가장 높은 도서관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국회 도서관에 황창화 도서관장 계실 때 어린이 도서관도 어린이 도서방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예, 뭐 습속 도서관, 습속 무슨 그다음에 음악회 같은 것도 지방 의회하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계해서 제가 모토가 네. 개방, 공유, 참여 이걸 모토로 국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자 이런 모토로 저희들이 일을 해서 그때 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좀 한번 하자 그랬더니 뭐 안 부르더라고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나? 그렇죠. 저희가 이제 뜨거운 정치 현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네요. 개방, 공유, 참여. 예, 이런 게 정말 도처에 좀 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개방보다는 굉장히 폐쇄형으로 공유보다는 독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참여를 꺼리는 참여하는 걸 싫어하는 이런 무서워하죠. 방향으로 무서워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치가 가고 있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좀 저 사람들 재미없어 이렇게 등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권노갑 고문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쭉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김대중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뭐 청년 실업 문제 현재에 제기되는 모든 이슈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난 탈당한다 이런 건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조중동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머릿기사로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우선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탈당 행렬을. 저는 탈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탈당들이 네. 기본적으로는 총선을 앞둔 직업 정치인들의 불안감이 그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의 명분도 없고 네. 그다음에 민심과도 일정 정도 괴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뭐 가장 탈당의 선두주자였던 안철수 의원 저희 지역구입니다. 네, 바로 네. 그 의원만 해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뭐 민주당이 무너지고 특히 지역 쪽도 굉장히 뭐 폭삭 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 언론 아니면 여러 환경에서 요란한 것에 비해서 네. 사실은 지역에 있는 당원들, 지역 구민들은 크게 동요가 없고 그래요? 왜 저러지?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예. 네. 왜 갑자기 저러지? 실질적으로 저기 안철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네. 그 민주당 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저희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어요. 도와서 사실은 당선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민주당 그러니까 하부 조직 그러니까 예, 지역구의 하부 조직들은 전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줘서 당선을 도왔다. 네, 당선을 도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원병 같은 경우는 네.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만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계동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서울에서 소외된 서민들 이런 부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상계동 올림픽. 예, 형성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독재 어려웠던 시절에는 정말 숨죽여 가면서 밤새도록 풀통 들고 그 저기 벽보 붙이고 이랬던 선배들이 많아요. 네, 여전히. 국민운동. 더구나 국회의장도 배출하고 네. 특히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정권 교체 시기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그 임채정 국회의장 배출해냈고 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임채정 국회의장 처음 국회 진출하실 때 네. 정말 그 투표함 그 부정 개표 네, 문제 네, 때문에 네. 투표함 껴안고 주저앉고 울고 불고 해서 재검표를 통해서 역전을 이뤄낸 그런 네.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과 자부심은 네. 나름대로 대단하죠. 그런 서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사를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예. 하는 짓거리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각자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구로도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동네인 거고 마찬가지로 노원구, 상계동 거기도 사실 그 얼마나 많은 그 뭐 철거민 뭐 80년대 굉장히 했었던 동네로 기억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뭐
빈민운동 또 한글학교 뭐 도시운동이 굉장히 막 그 있었던 그런 예, 그런 지역으로도 바탕들이 있죠. 여전히 면면이 지금도 이어지고 유효한가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요새도 그런 뭐 이를테면 지금은 지역운동의 뿌리. 상황들이 뭐 아파트로 많이 바뀌고 네. 그런 상황들의 변화는 있지만은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나 흐름 이런 것들은 면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지역운동의 뿌리가 토대가 예, 예, 단단한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예, 예.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그 탈당 이후에 동네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반 탈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뭐 지역에서도 그쪽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문들은 있었는데 제가 시당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며칠 전이었는데 네. 실제 탈당계가 한 30여 명 30여 명? 예, 예. 전체 당원이 한 3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노원병 지역에. 병만, 예, 네. 예. 근데 한 30여 명 탈당계가 접수했다. 네. 이제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시의원 두 사람, 서울시의원 두 사람, 네. 그다음에 구의원 두 사람이 있지만 구의원 세 사람은 여전히 탈당하지 않고 남아 있고 대다수의 원로 선배들, 네. 호남 향후의 노원 지역 회장님, 뭐 노원구청장님 네. 다들 지역과 당을 지키겠다 네. 이런 일념으로 네. 지금 임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당원들이 당이 너무 당원들 힘들게 하고 시민들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그렇군요. 있고. 노원병에서부터 우리 당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저희들 서명도 하고 뭐 지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서명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가 전통 깊은 지역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긍심이 있는데 이것들을 훼손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당원들이 네. 우리는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탈당 안 한다고 하면서, 전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서명들도 받고 뭐 주민들 만나서 당원들 만나면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자발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이면 조만간 저희 지역에 그 당을 그동안 지켜왔던 선배님들, 뭐 전직 구의회 의장님이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호남향회 회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네. 뭐 구청장까지 포함되는 이런 분들이 함께 뭐 저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자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노원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예,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예정해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시군요. 근데 이제 그 건노갑 고문이 탈당했기 때문에 호남 향후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또 이번 주 후반으로 알려졌다가 또 조만간 또 뉴스가 바뀌어가지고 내주 초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목포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뭐 여러 의원들이 또 이제 그 탈당을 준비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거의 한 달째 지금 탈당 1월 3일 그러니까 이제 2016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보도가 김한길 의원의 탈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매주 지금 탈당 기사가 도배질이 되고 있어요. 야당 뉴스 이꼴 탈당.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좀 언제쯤 그 끝나겠냐 이런 그 분석, 전망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략가이신 그 황당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란 게 네. 여전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망설이는 이유도 나는 바로 불안감에 망설였던 이유도 그동안 뭐 한꺼번에 아싸라게 하지도 못하고 네. 대의 명분이 확실하다면 네. 그동안 나는 이런 식의 탈당을 통해서 신당 창당한 경우는 처음 봐요. 한국 정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보면 한꺼번에 집단 탈당 딱 해갖고 새로운 예. 당을 딱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예. 노선을 분명하게 밝히고 하는데 찔끔찔끔 뭐 몇 명씩 이게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치졸하고요. 실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네. 저 시원시원하고 솔직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상황들을 처음에는 워낙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서 네. 우려도 됐는데 지금 관찰을 계속 해보니까 네. 이게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급조되는 정당들이 있죠. 네. 그것은 약간
변형되는 형태입니다. 네. 일종의 이삭줍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공천에서 떨어진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주워 네, 모아서 네, 네. 당 만들어 갖고 총선 치르고 하는. 근데 이것이 약간 순서를 약간 거꾸려서 미리 불안한 사람들 부추겨서 오면 모아내고 그것도 한꺼번에도 아니고 계속 부추겨서 찔끔찔끔. 야 너 이번에 위험해 뭐 이런 불안감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아내서 이런 순차적인 탈당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이삭죽기 정당의 결국에는 바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라고 보세요? 이제 핵심은 앞서 이제 대의명분이 있냐 예, 이번 예. 탈당에 예.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문제다라면서 탈당을 하는 예, 거예요. 예. 그 왜 안 그만두냐? 예. 지난 4월 재보선에 대한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왜 안 물러나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네. 호남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없는 이유도 이게 보면 안철수 신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반문 정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네.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리더십의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의명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탈당을 정치하는데 탈당을 하는데 누가 싫어서 탈당을 한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분석들도 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하는 태도예요. 아.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러는지. 네. 사실은 지역민들은 지역에 가보면 저 사람 왜 무슨 이유로 탈당하는지가 다 보여요. 지역마다. 네. 아, 쟤 때문에 불안하구나. 아니면 이번에 센 놈 온다. 지난번에 징계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공천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이 집단 심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터져 나올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미리 터져서 나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사전에 정리되는 측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봤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을 네. 총선 기획단도 보고 여러 가지 가까이에서 보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네.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들이 임박해서 터지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만 보더라도 저희 지역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대다수의 지역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민주당이 갈수록 청정한 당이 돼가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얘기도 듣고 갈수록 있습니다. 청정한 당이 되고 있다. 예. 청정 지역이 되고 예, 있다. 그리고 아마 그리고 일사분란한 체계들을 예. 부추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신당은 어차피 이삭죽기 주서 모으기로 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실패의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예. 그 사고가 나거나 특히 이게 큰 싸움을 앞두고는 실수가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실수가 결정타. 예, 근데 이게 구조가 네. 욕망과 불안감에 기초한 그리고 그 불안감은 사실은 옮겨서도 계속 작동됩니다. 네. 제 경험으로 보면 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사고가 날 구조가 굉장히 농후해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안철수 때문에 신당이 그렇다는 거죠? 예, 아마 모든 신당이 그런 것들에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을 해보면 여하튼 이삭줍기라는 그 문학적 표현을 썼지만 핵심은 공천에 탈락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신당에 갔지만 그 안에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실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중질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저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을 저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역별로 예비 후보 그리고 또 막 영입 인재들이 막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노원병의 경우에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또 빅매치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실제 동네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 면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산술적 구도로 보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네. 뭐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에서 네. 하여튼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고 내 지역구는 노원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그렇게 있죠. 얘기했고 지난번에 뭐 저기 혁신 위원들이 험지 출마 얘기했을 뭐 때도 부산으로 가라 이럴 때도 아니라고. 지역 국민들이 아니다. 근데 네.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도 어쨌든 저기 노원병 지역에 대한 애착들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들립니다만은 아마 몇 번의 요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앙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지역을 이제 수습하다가 보니까 당원 평당원입니다. 네. 여전히 평당원인데 네. 누군가 어쨌든 구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권유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누군가가 민주당의 후보가 있어야 된다. 뭐 뭔가 이런 깃발이 얘기를. 필요하다. 예, 예.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저는 원래 단일화 야권연대 1대1 구도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 임했던 그렇죠. 당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과정에서 총선을 반성하는 과정을 보면 총선 대선을 굉장히 그 잘못된 거꾸로의 교훈을 얻고 있구나. 저는 사실은 후보 전술을 가지고 한 연대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더 강력한 연대 방안들 이런 것들이 다음에 기대돼야 되고 고민돼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반성을 연대 야권 연대가 잘못됐다. 그 과정에서 또 뭐 통진당 해산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황당한 상황들이 네. 벌어져서 작금의 사태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사실은 야권 전반이 네. 총선에 대한 혹은 정권 교체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입론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 대선, 올해 총선 이제 굉장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야권이 어떻게 이 선거를 치를 것이냐에 대한 전략. 전략적 그렇습니다. 방향 이게 노선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미 이렇게 끝나고 막 노선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한명숙 대표가 네. 대표로 1, 2로 전대 돼서 굉장히 급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네. 어떤 전략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그렇죠. 일정 형성돼 있었고 그런 전략 하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전술적인 면에서 실수도 있고 했지만은 일관되게 갔습니다. 그 야권 연대 1대1 구도 이런 그때 부분은 순천, 그 당시에 무공천 이런 건 굉장히 큰 결단으로 기록이 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거꾸로 교훈을 얻는 바람에 저는 사실은 그 책임의 큰 부분들은 지금 그 무슨 당입니까 이번에 국민의 당인가요? 국민의당. 거기에 저기 대표인가요? 한상진 교수님이 그때 대선 평가위원회 하시면서 나는 결론을 왜 그렇게 냈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후과가 지금의 야당 상황을 난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한상진 교수의 평가, 대선 평가가 결국 그 4년 뒤에 이런 평가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를 비판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여러 사람 내가 거론해서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왜 팟캐스트니까요. 무서워요.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팟캐스트.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뭔가 야권 전략 부재론 같은 게 계속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진보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합 정치 노선은 사실 북구라파에서 보면 굉장히 유효한 그 정치 노선으로 이제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맨날 이제 선거 때마다 후보 전술로만 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맨날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다. 그런 면이 그러니 있죠. 예.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이를테면 연합정부 2.0 예. 이런 거를 딱 그 구상을 저는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예. 연합정부 2.0에 입각한 연합정치 노선을 예.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아직 저는 자세하게 네. 예. 제가 전계를 몇 년 동안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입론들을 제가 검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네. 더 강고한 연대, 단합, 통합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는 이런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선거가 코앞이니까요. 예, 예. 지금 그 10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후보는 후보대로 예, 예. 또 유권자들은 유권자들대로 특히 새누리당이 뭐 200석론 이런 거 주장하고 있고요. 최소 180석 그리고 180석을 주장하는 이유는 구국의 심정이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애국단체 총연합회 신년 인사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굉장히 큰 자신감에 차 있구나. 그런데 현실은 돌아보면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요. 물론 재벌 대기업들은 뭐 710조나 되는 재원을 쌓아놓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 또 중소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은 또 언제 쫓겨날지 몰라가지고 해고도 쉽게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전월세 값이 치솟아가지고 어디 살 데도 없고요. 교육 문제 너무 심각해서 애들 뭐 학원 안 보내면 뭐 대학 문턱에도 가기 어려운 이런 지경이고요. 뭐 도처에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뭔가 좀 나뉘고 좀 새롭게 재편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재편을 하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계를 떠난 지가 꽤 돼서 네.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고 저는 오늘 평당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왜 책임감도 적고. 저희는 평당원을 모신 거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져야 될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님만 하더라도 교육복지위원 상임위를 했다고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저는 누리과정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맞아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거 상임위원 담당 의원으로서 네. 하는 아니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숫자로 안 되면 사실은 뭐 전에 같은 경우 뭐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는 적어도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 보육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헌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게 네.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창당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다당제를 양당제를 답하고 뭐 네. 다당제로. 예, 네. 다당제로 그것이 야권 정치에도 기여하는 지금 방향이다. 소선구제 하에서는요. 네. 양당제로 수렴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양당제를 타파한다는 것은 일당제로 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양당제가 타파되면.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180석 얘기가 네. 나오는 거고요. 네. 되게 황당한 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당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뭐 권역별 비례대표자라든가 어쨌든 국민들이 표 나온 대로 네. 의석수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소속 문제는 승자 네. 독식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저 2등, 3등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표가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선관위에서도 그래서 조정안을 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소선구제 하에 저기 양당 구조 뭐 타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일당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당 독재의 발언이에요. 길을 터주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자기 대의 명분으로 삼지 저는 이해가 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이 5% 이내 초박빙 지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다당제가 그럴 아니 겁니다. 그 일여 다 야가 되면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도를 바꿀 거냐. 일당 독재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민주사회에서.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 과정들을 보면 매번의 선거에서 현명한 판단들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대의 명분 없고 그다음에 이삭죽기식 정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굉장히 실수가 이제 앞으로 사고가 터져 나올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아마 공천 과정들 겪고 하면서 이미 또 무슨 잘못된 인사들을 뭐 여러 가지 모셔와서 다 시그널들이 취소했죠. 이미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더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양당 구도로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누가 더 좋은가 이런 것들하고 더불어 위에서 지금 상층에서의 여러 가지 특히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실패해온 결과 아닙니까? 나는 이제 밑에서부터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이미 저희 노원 지역에서 그런 국민운동. 국민운동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이게 선거의 불가피한 점이라면 특히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국민들의 선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 역할들을 사실 정치가 국민들이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든 환경이 언론도 그렇고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언론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흐릿하게 보여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조금씩 거쳐질 거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당하고 난 다음에 구정 이후부터 하여튼 3월 사이에 상황들이 아마 요동칠 겁니다. 한국 정치가 요동칠 거다. 설에서 3월 사이에 야권 정치가 한 달 반 정도의 야권 쪽 아니면 여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저쪽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분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현명한 판단들을 해내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국민들에게 제공받게 될 거다.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에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특히 종편들이 조작해낸 여러 가지 환경들, 선거 환경들이 아마 일거에 씻겨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그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겪고 굉장히 신선한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총선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평당원이신데 분석하는 게 종편에 나오는 정치 분석가들의 한 10배 이상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평당원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돼서 구도가 분명해져서 국민들이 선택하기 쉬운 그런 방향으로 선거 구도가 마련이 된다면 그야말로 참 유권자들에게는 행복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 복잡한 상황이 계속 갈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돈되는 모습을 야권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탈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은 2월 이를테면은 설 연휴까지도 탈당하니 많이 고민 중이니 뭐 여기 남는 게 좋겠다느니 아니면 떠나는 게 좋겠다니 이게 일종의 이제 기자들은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몸값 올리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그게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은 계속 또 혼란 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것이죠. 저는 당이 빨리 상황 진도를 나가야 돼요.
진도. 예. 네, 수업의 진도를 빼야 예, 돼요. 진도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착착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네. 지금은 이제 뭐를 막 너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렇게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도 나가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요소라는 게 아까 불안감 뭐 이런 등등 네.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기초하고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뭐 당원들 거의 실제 한번 오마이뉴스에서 취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탈당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당원들이 탈당하고 동조하고 있는지를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건너갑 고문 이후에 호남 향후회가 집단 탈당한다 이런 그 보수 언론의 보도도 많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제가 있네요. 저희 지역 호남향후회 회장님 네. 간부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요.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호남 향후에도 굉장히 가닥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제가 들기로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호남 향후회가 뭐 어느 모 당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갔다 그러는데 네. 뭐 전직이란 얘기도 있고 예. 뭐 그건 현직 호남 향후회는 하여튼 정치적인 언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고요. 자, 이 당의 뿌리가 뭐냐 네.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고 명징하게 네. 보는 노력 뭐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당이 계속 이렇게 개파 갈등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친노, 그렇습니다. 비노, 예. 친노, 패권 뭐 이런 얘기들, 그 비주류, 주류 뭐 이런 논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이제 친노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그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안 끝나요. 계속 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일테면 이렇게 논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겠죠. 그것들을 그냥 유력하게 무기로 자꾸 꺼내는 거죠. 사실은. 예, 실제 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꼭 저는 뭐 꼭 그 야권 내의 프레임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기득권층들이 계속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 특히 그래서 보수 언론이 나는 뭐 친노들 진짜 무서운가 봐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친노를 적대시하고 네.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저는 뭐 지금 패권이나 이런 형태로 세력화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은 제가 정계를 좀 한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계에 계셔가지고 문화계 인사로 최근에는 이제 환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또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베란다에 태양광 달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군요. 아주 저는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살려고 지구의 친구들이라는 법인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구의 비영리. 친구들? 예. 아주 그렇군요. 이름도 예쁘고 예. 굉장히 글로벌하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제가 농사를 작년에는 좀 지어봤거든요. 한 네. 300평 텃밭. 네. 오, 300평이면 텃밭이 아닌데. 처음에는 텃밭으로 시작했는데 네. 성이 안 차갖고 땅을 한 300평을 빌려갖고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예. 아주 저는 제 체질에도 맞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 제대로 된 도시농부, 도시농업.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야, 왜 땅을 가지고 어머니 돼지라고 하는가 하는 것들도 깨달음도 얻었고 굉장히 그 몰입도도 강해지고 그렇군요. 저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텃밭 한 5평만 있으면 네. 먹고 살 수 있겠. 뭐 아니 아. 뭐 이렇게 완전히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반찬값은 안 예. 들겠구나 이런 예. 생각들을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친노 얘기하다가 반짝감까지 예, 갔는데 예, 예. 여하튼 이 논쟁을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있는 한 예. 이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뭐 합니다.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예. 저희들도 굴레가 씌워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조금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볼 거예요. 저도 범친노 예. 뭐 이렇게. 예. 지난
지난번에 이제 그 소위 그 문재인 대표가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안, 네. 뭐 당의 혁신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리고 뭐 친노 인사들에 대한 육참골단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명숙 총리 탈당계, 자진 탈당계를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언. 그 탈당계를 직접 예, 그 전달을 과정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총님 지금 한명숙 총리는 어디 계십니까? 의정부 교도소에 계십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예, 그리고 예. 저희 집하고도 아주 가까워서 뭐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면회를 하시는 거죠? 면회하는 거죠. 예. 예.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본인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힘드셨고 처음에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는 아주 방도 좁아서 폐쇄 공포증 이런 것들도 오고 그래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면회 오는 사람들이 막 붙잡고 울으니까 자기 감정이 잘 안 추스려져서 한동안은 면회도 좀 안 하겠다. 특히 국회의원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면회할 의원들이 밀려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정리돼 나가시고 안정이 돼 나가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는 내가 가슴 치고 아파하면 나만 손해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아니면 이런 시간을 내가 언제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읽고 쓰고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 과정이고요. 아까 그 탈당 과정도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나는 처음에 이제 그 혁신안 받고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 특히 한 총리를 겨냥한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짐작하고 미리 좀 상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찾아뵙고 미리 상의를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연락이 와서 네. 뵙고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의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때는 일반 면회실에서 했죠.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은 본인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당의 그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문 대표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탈당계에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그러면 그 교도소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뭐 도장도 받고 복잡해서 네. 탈당계는 구두로 위임을 받고 네.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통합과 단합,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한명수 총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을 하시다라는 네네. 얘기를 그 수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이게 또 이제 그 부패 사건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심 요청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사실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수용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수용했고 네. 현재 그걸 감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사실은 한 총리님에 대한 억울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한 총리를 경의하는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개항각지에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게 아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명수 총리 지난 크리스마스쯤에 제가 뵀을 때는 네. 그 방을 각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카드로 네. 자기 방을 꾸미셨대요. 다 디스플레이를 했다. 예.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힘들을 받아서 특히 그 팟짱을 듣는 청취자분들 하여튼 시간 나시면 의정부 교도소 네. 으로 예. 한명수 총리 이렇게 쓰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예전에는 수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예. 그런 뭐 게 거기 없는 거예요. 한명수 총리라고 하면 다 다 알아요? 압니다. 예, 그래서 이름 한명수 동명이인도 없어요. 예, 총리 이렇게 써서 예, 보내시면 그렇게 하시면 다 들어가고 응원 편지. 예, 예.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뭐 물어보셨죠? 재심 청구할 생각이에요. 재심요? 예. 저는 아까 불복할 방법이 없고 네. 재심밖에 없는데 재심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저는 결론이 결국은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었다기보다는 1심을 제외하고는 1심은 정말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가장 장시간 재판에다가 가장 많은 기록물을 굉장히 오래 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검토했던 1심 재판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의 결정들을 번복하는 과정은 저는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 재심도 저는 그런 상황에서 네. 웬만한 걸 가지고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심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지금 새로운 근거들을 찾기 위한 네. 방증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라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수감 생활이 끝나고라도 네. 저희들은 계속 찾아내고 그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장 좋은 시기 아니면 저희들이 확보한 확증들을 새롭게 네. 발굴해낸 시기가 되면 저는 당연히 재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반드시 재심 청구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셨어요. 거기다가 굉장히 고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면회 오면 사람들이 정말 민낯에다가 머리도 이제 하얘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가슴 아파하셔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고우시고 예. 그다음에 매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안에서 108배를 매일 하시고 뭐 네. 이렇게 해서 견뎌내시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이고 독재 시절에도 감옥을 예. 박정희 시절에도 감옥을 그 딸내미한테 그 따님 치하에서도 또 감옥을 이렇게 두 차례 감옥을 가셨네요.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다시 입당 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뭐 국민운동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연말까지 10만 명의 당원이 가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당 내부에서. 그러나 이게 지금 한 7만 정도의 현재 7만 정도에서 그친 이런 상황인데 이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민운동이 일어난다면 좀 새로운 차원에서의 또 당원 가입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나요? 저희 지역에서도 네. 온라인 가입뿐만 아니라 지금 당원들이 당을 지키겠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당원 가입 원서 이런 것들을 들고 또 오히려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동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멈춰진 거는 나는 지금 현재 중앙당의 상황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중앙당이 지난번에 초기에 막 물밀처럼 들어왔던 것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났었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7만, 8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권리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굉장히 많은 포션일 겁니다. 7만, 8만도.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아마 중앙당이 정비되고 그다음에 제가 빨리 진도를 빼야 된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과정들에서 새로운 국면들로 빨리빨리 전개되고 지금 시간도 아주 촉박하게 가야 될 시기입니다. 네. 뭐 기획단도 빨리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전략 전술 짜고 네. 후보들 검증 시스템도 만들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네. 아마 나는 또 다른 또 새로운 흐름으로 특히 이제 문턱을 굉장히 낮췄고 네. 그다음에 입당하기 쉬운 구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구정 이후부터 제가 다시 또 다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물론 중앙당이 잘 좀 수습해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네. 구조들을 빨리 구축해내는 게 만들어야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7만, 8만 이렇게 당원이 모여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를 좀 변화해야 된다. 이대로는 예, 안 예, 되겠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예. 시민적 열망이 모인 요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열망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아서 받아안는 게 더 핵심이죠. 확산하고 예.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선거 때만 되면 불안하다. 이번엔 또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할까? 사이버 사령부가 또 어떻게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한 축이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저도 있어서 뭐 아주 의혹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2012년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공명선거 감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범국민 운동을 해서 이를테면 종편이 그렇게 막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문제들 그래서 좀 이렇게 팟짱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체 영향력도 키우고 뭐 이런 시민운동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등등의 이제 당연합니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중앙 여의도 이런 부분들에서 그 국민들을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흐린 눈을 맑게 해주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시민운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과거에 그 공명선거단이라든가 뭐 부정선거 감시단이라든가 네. 이런 활동들이 시민사회 차원에서 활발했는데 그 민주정부들 국민의 네.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게 그 되게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약화됐죠. 소실된 면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 조건들, 네. 시민사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조건들이 아주 충만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요. 네. 또 그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굴욕적인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문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그에 앞서 국회법 관련해서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87년 2월 항쟁 이후에 제도적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2015년, 2016년 온 국민이 목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제2의 6월 민주화 운동 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함세웅 신부님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과연 그렇게 들불처럼 우리 민중이 일어날 거냐?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안 할 거다.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80년대에 굉장히 가열차게 살아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시민들이 가열차지는 상황들은 물론 얼마나
그 조직된 힘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문제는 제도 정치가 혹은 제도권이 이런 불만들이라든가 상황들을 수렴해내지 못하면 그건 터져 나옵니다. 그건 필연적이었고 역사의 필연이었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생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조직된 힘들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기와 상황들을 만나서 터져 나왔던 상황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는 이번에도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실제 그 투표의 결과가 자기네들 의견하고 의사와 다르고 암담해질 때 저는 굉장히 그 국가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이번 총선 다음 대선 이런 부분들의 정권 교체 승리 이런 부분들은 나는 구군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군이 걸린 문제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좀 근데 이젠 제도 정치권이 좀 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청정 지역 네네네. 깨끗한 정치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그렇게 좀 선명해지면 구도가 좀 선명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투표장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당원이시지만 계속 정치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저기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조금만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아마 굉장히 눈이 맑아지는 상황들이 올 거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기대도 해보고 정치가 그래도 희망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 얘기가 평당원의 무례한 얘기가 저기 국민 여러분들의 좀 이 눈 가림을 약간은 좀 벗겨내는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홍종학 의원과 함께 재벌 대기업들을 좀 퓨어하게 보는 퓨어한 경제를 보는 맑은 눈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이번 총선 앞두고 정말 퓨어한 마음으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좀 투표장에 갈 수 좀 그런 분들을 좀 퓨어한 사람들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가운데 인터뷰 정말 잘해 주셨어요. 엄청 떨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